사랑 사랑 그게 뭔데 왜 눈물이 나는 건데 딱 한 잔의 추억으로만 남았어 별거 아닌 지난 일이 될 거야 괜찮아 딱 오늘만 슬퍼하면 되는 거지 내일은 아마 괜찮을 거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힘든 이별 나 혼자 해야 해 이렇게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그 말에 나는 웃어줘야 하니 사랑 사랑 그게 뭔데 왜 눈물이 나는 건데 노래도 듣고 경제도 배우는 센세이션한 경제 토크쇼 토토주쇼의 진행을 맡은 경제를 사랑하는 남자 황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장혜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와. 오늘은 인사가 좀 스무스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긴장이 됩니다. 아닙니다 아, 이제 뭐 23년 12월 23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 12월을 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너무 설레요. 예, 그리고 또 내년 또 24년은 갑진년이거든요. 네. 청룡의 해라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토토주 쇼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값진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네. 예, 연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혜리 씨부터. 계획은 딱히 없는데 없어요? 저도 겨울이 네. 원래 되게 싫었었거든요. 네. 근데 한 작년부터 겨울이 되게 설레이는 계절인 것 같은 거예요. 캐롤도 듣고 되게 뭔가 막 눈 오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되게 아늑한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어딜 갈 계획은 없지만 아늑한 겨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매니저님. 박철수 매니저님은? 안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왜요? 작년에 네. 남자 셋이서 오랬던 기억이.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연락을 해봤거든요. 뭐 할 계획이냐? 예. 모여야 되지 않겠냐? 예. 너무 슬프네요. 좀 많이 슬픕니다. 제가 여기서 딱 보는 그림은 네.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저희 키나 잘 이런 어울려요? 것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올해는 함께 좋은 시간을. 네? 왜 야, 거절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농담으로 제가 한번 또 선남 선녀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던져봤고. 자, 12월 정말로 사실 그 상승 랠리, 보통 이제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12월 증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12월 산타릴리 진짜 오는 건가? 그래서 더 지금 비중을 더 실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점진적으로 중장기로 보면 네네. 점진적인 상승은 좀 나올 확률들이 있거든요. 매크로상. 근데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 FOMC 일정도 있고 그렇죠. 이런 주요 매크로 일정들을 소화할 때는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작정 방향성을 위로만 보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변동성을 좀 감안해서 하반 경직성이 좀 있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 네. 4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도 늘 얘기했지만 지표를 항상 확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투자자 여러분들도 12월에 나온 지표들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토토주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토주쇼 재밌게 오늘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토토주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주쇼 1부 출발합니다!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12월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은 인생이 사실 계획대로 됐나 하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체인 내 인생 또한 이렇게 어려웠는데 사실 주식 시장은 오죽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추세를 확인해서 그 추세를 통해서 현재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그 리스크를 알고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부터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 열어볼게요. 2024년의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현재 CPI 그리고 PCE까지 공개되면서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죠. 이러면서 그동안 미국 때문에 내리지 못했던 이 금리 인하를 한국 또한 할 수 있게 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2024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한 1회씩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 바로 내년에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같이 두 분의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많이 보셨죠? 왼쪽에는 바로 트럼프고요. 오른쪽에는 바이든입니다.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미국의 대결, 현재 제3의 인물이 과연 나올까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대결로 굳혀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인데요. 쭉 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높일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지지율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정책 모멘텀들이 과연 소멸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 선거를 둘러싼 테마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결국 이 상제 안에 보시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을 제가 비교를 한 건데요. 네모 칸에 있는 게 상자 안에 말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뭘 얘기하냐.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 American First, 미국 우선을 기반으로 한 양당 간의 의견된 일치된 테마들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통 에너지를 둘러싸고 양당 간의 의견 굉장히 치열하게 다르지 않냐라고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집권 시절에도 그들의 정책들을 쭉 봤었는데 재생 에너지 투자를 완전히 중단했던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이런 정책, 정치 불확실성을 떠나서 이익 창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테마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추려지는데요. 게임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먼저 바이오는 주가는 오래 쉬었지만 그래도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업종이고요. 그리고 게임은 밸류에이션과 주가는 많이 낮아져
있고 여기에다가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앞으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게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게임이죠. 2023년 유독 부진했던 시장입니다. 상위 6개사들의 합산 매출액을 보니까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나 역성장했습니다. 이 안에는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위메이드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개화한 이후에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국내 매출 의존도가 아직까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달라집니다. 2024년은 게임 업종의 대반격의 시기가 온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대다수 관점입니다. 올해와 달리 대부분들의 게임들이 글로벌 타겟으로 하는 작품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2023년, 그리고 오른쪽에 짙게 주황색으로 있는 게 2024년인데 2024년에 딱 보면 더 증가하는 신작들이 눈에 띄게 보일 수 있겠죠. 이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했던 인건비 부담이 조금씩 완화된다입니다. 시총 상위 6개사의 2023년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해서 계속 감소를 하면서 9%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2024년 다가오는 다음 해에는 갑자기 16%까지 올라올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서 개발자와의 임금 협상력이 급격하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게 게임사가 협상 우위를 당분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면서 여기에 게임사가 가져갈 영업이익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도 사실 AI 기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겠죠. 변화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스타에서도 핵심 컨퍼런스로 꼽히는 게 바로 G콘의 기조 연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이례적으로 게임사 대표가 아닌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인 하정우 센터장이 맡아서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침체됐던 VR의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타의 퀘스트 3 가격이 $500 수준까지 지금 하락하면서 가격 진입 장벽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더 대중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하드웨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VR 기기의 침투율 증가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많은 대형 게임사들의 VR 콘텐츠 개발 움직임도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월 1월 출시로 지금 목표로 했다가 연기됐던 애플의 비전 프로는 상반기 내로도 출시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증권사는 어디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나? 사실 정말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고요. 게임사 안에서도 다양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추려볼까? 다양한 게임들을 다 보여드릴까 했다가 그냥 증권사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어떤 게임사를 보는지 추려봤습니다. 미래에셋 생산인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크래프톤을 가장 유망하게 공통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된다였고요. 두 번째로는 신작 모멘텀에 주목하고 마지막으로는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컨센서스를 더 상향했다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성형 AI가 불러올 산업의 구조적인 개선이 게임 업종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게임사가 사실 생성형 AI의 선제적인 도입으로 성과를 이미 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년의 1분기 글로벌 게임사들이 여기에 뒤따라서 빠르게 생성형 AI 접목이 뒤따르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럼 어디가 가장 앞서고 있냐? 바로 크래프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크래프톤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공통된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게임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바이오 넘어가 보아야겠죠.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바이오입니다.
2023년은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회복되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2023년 매크로가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고 2023년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보면은 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면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방어주 성격의 그러면은 섹터 상승 전망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냐? 그 중에서 바이오를 본 거고요. 바이오가 2024년에 신약 개발 기대감이 이제는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명되는 예시들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SK 바이오팜 2024년부터 엑스코프리가 미국에 판매되면서 2024년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유한양행의 오스코텍의 랭라자 또한 2024년 FDA의 허가를 획득하고 국내 매출 또한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내년까지도 본격적으로 글로벌 판매가 더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사업 개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로나와 그리고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사실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실적주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명확한 기술주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명확한 기술력과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기업과 캐시카우 사업을 바탕으로 기술과 파이프라인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가 어디냐? 거기에 집중하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가장 많이 두 기업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HK 이노엔입니다. 각각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목표 주가를 밴드를 한 9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3조 9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특히 사공장의 본격적인 풀가동이 시작되면서 그 매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또한 매출은 당연히 좋고요. 여기에다가 국내 매출 성장으로 가파른 성장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미국의 임상 3상 결과 발표와 K캡의 유럽의 권리기술 이전 또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사실 여기서 멈추기 아쉬워서 제가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 배고플 때 야식으로 많이 꺼내 먹는 라면인데요. 저는 어제도 먹고 자버렸지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그리고 2022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K푸드의 성장은 더욱더 눈에 띄었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글로벌 OTT 가입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다국적 콘텐츠 소비는 더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아래 보는 영화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라면이나 치킨, 떡볶이, 아이스크림, 과자처럼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자리를 침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4개 기업의 2024년 합산 실적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그리고 15%나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흐름을 타고 있는 K푸드,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더 확장을 하고 가속화할지가 그 중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넥스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그건 아닙니다. K-팝 인기에 편승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K라면 기업들이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 2010년 이후 이미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요. 매운맛이라는 이미지, 경쟁사 대비해서 우수하다는 맛평가 역시 이어지고 여기에다가 가격 포지셔닝,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SNS랑 유튜브 통해서 다양한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과거에 비슷한 이력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일본의 음식료와도 비슷하더라고요. 1964년에 동계올림픽 직후부터 일본의 스시는 정부 주도의 음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날 것을 그냥 먹는다고?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정부는 이거 날 것을 위생에도 정말 안전하다.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수히 많은 스시의 종류와 함께 건강식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K라면의 성장과 배경에도 굉장히 유사하죠. 글로벌 마케팅과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매운맛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아예 구축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지에 제조 공장을 아예 구축한 기업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지의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기 시작하죠. 라면 역시 오랜 기간 인기가 그래서 지속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참고로 그냥 몇 개를 적어봤는데 파스타면 500g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2달러에서 3달러 가격대인데 라면은 한 봉 여기에다가 사실 파스타면을 만들려면은 이 외에도 면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새우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취향에 맞게 넣어야 되는데 라면은 사실 저희가 한 봉지면 되죠. 여기에 스프 하나면 되니까요. 이게 1.5달러 내외만으로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가성비도 탄탄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증권가에서는 어디를 가장 유망하게 봤냐? 두 기업입니다. 농심과 삼양식품. 농심은 일단 미국 내에서 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신라면을 비롯해서 신라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라는 확고한 컬러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팬층을 보유하고 있죠. 이 외에도 밀양 2공장 증설을 위한 카파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다라는 계획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확장성은 저희가 볼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달려와서 한숨을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자, 2023년 정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는데요. 2023년 끝내고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인사이트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리님, 2023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유독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그러겠지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토토주 쇼도 함께한 지 지금 정말 반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후루룩 지나간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올해도 그럼 주식을 시작하셨는지요? 아니요, 막 더 하지도 않고 저는 계속 초보 투자자입니다.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주 제가 와서 하는 고민이 투자할까? 시작해볼까? 할까 말까? 너무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막 선뜻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혜리 MC님이 투자를 해서 네.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산타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황봉 MC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올해 증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말 잘하세요. 제 인생에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벌써 12월입니다. 예. 산타랠리 지금 상황에서 희박해 보이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도 얘기했지만 그 지표를 확인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굳이 이 끝 무렵에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해 늘 보면 새해에 강한 섹터가 나타나요. 뭔가 치고 나가는 거 있어요. 그때 그거를 골라서 가는 게 더 나아서 지금은 조금은 관망하는 게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생각하시는 섹터가 그럼 있으십니까? 비트코인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게 농담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지금 그 21선을 타고 추세 타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네. 예전처럼 불안정하게 이 어떤 기복이 세지도 않고 잘 가고 있어서 그쪽을 저는 솔직히 좀 보고 있어요. 예.
박철수 매니저님은 제가 처음 뵀는데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황봉현 씨님께서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좋다라고 하셨는데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진짜 화폐 좋아합니다. 일단 이게 주식 방송이고 아니 네. 코인 쪽도 사실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특집으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비트코인은 중장기로 넣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제 ETF도 나오고 실제로 현물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뭐 장기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걸리는 거는 기업 분석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산타랠리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고르기 시작하면 리스크를 잘 못 관리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점만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럼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FOMC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계속 남아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월 이때까지는 변동성이 생길 때도 좀 강하게 버텨줄 수 있는 종목들 아까 뭐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음식료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방어주에 가깝죠. 그래서 실적이 받침이 되는 방어주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셔야 연말에 있을 주요 일정을 소화할 때 생기는 변동성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봉임 씨님 네. 어제 JP모건에서 이제 이력이 있으셨던 전문가님과 네네. 함께 대담을 나누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 미국의 상황 내년 경기 전망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분은 지금 자체가 사실 골드락스 구간이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쪽보다는 오히려 내년에도 미국장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공감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도 나오기 때문에 요 관련된 섹터들은 역시 미국을 또 이끄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7을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 종목에 투자를 안 하고 ETF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좀 힌트를 좀 줬거든요. 우라늄 관련 ETF 요쪽을 좀 좋게 보시고 또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리치 ETF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근데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상업용 쪽보다는 이제 개인이 살 수 있는 주택 요쪽으로 하면은 수익률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그 뷰를 내년에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내년의 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철수 매니저님 CPI 그리고 PCE도 내년에 금리 인하에 베팅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와 동조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내년에 우리 증시도 좋아질 수 있는지요?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높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골드만삭스 속에서도 내용을 보면은 내년에 이제 이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EPS 성장률이 한 50%대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후년이 2025년인데 이때도 한 20% 정도 이익이 좀 상승하는 구간에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이 뭐죠? 반도체. 그렇죠. 네.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최근까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업황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죠. 실제로 주요 지표인 뭐 D램이라든지 낸드도 이제 바닥 만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최악에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익이 갑자기 급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익률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익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종목별로는 미국보다 더 좋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오, 미국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느 섹터가 가장 장밋빛 전망을 누릴 수 있는지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살짝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뭐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AI가 너무 이제 유행이고 실제 이제 실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역풍 메모리인 HBM이 필요한 상태고 지지난주였나요? 그래서 제가 HPSP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신고가 뚫고 지금 계속 경신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온디바이스 AI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계에서 직접 AI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은 서버를 거치는데 기계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릅니다.
실시간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내년에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신제품이 24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24. 네.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AI 폰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품들 당연히 수요가 늘 것 같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설계 쪽,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 뭐 ETF가 워낙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기관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뭐 기업들 투자하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대기업들,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있는데 지금 연말 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최근까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자율주행 이제 이동하는 것들 사용할 수 있게 개정안이 나왔었잖아요. 11월 달 중순에. 그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연내에 이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로봇주들 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좋게 보는데 여전히 뭐 두산 로보틱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감속기 기업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방산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방산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예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날려야 올라갔거든요, 이게. 그렇죠. 전쟁이 나야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은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이 엄청 많거든요.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습관이죠. 굉장히 빨리 만듭니다. 해외 기업보다 엄청 빨리 만들어요. 근데 지금 국방비들이 나토 국가들이 전부 다 국방비를 다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성비 좋고 빨리 만드는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원래 대출을 해주거든요. 해외 국가들. 특히나 무기를 사고 싶은데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는데 이 한도가 조금 낮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개정안을 만들어서 한도를 좀 증액하는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럼 또 방산주에 엄청난 힘이 되고 대출 한도를 늘렸기 때문에 돈이 없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수주를 더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매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방산의 위상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K방산에게는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어떤 시장에서 방위 산업 쪽에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메가 트렌드거든요, 지금 뭐 신냉정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폴란드 하나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수요의 어떤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지만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개인적으로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는 어떤 섹터 내년에 좋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라면 좋아해서 라면.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 쪽을 보고 계시다. 네. 저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자, 오늘 정말로 저희에게 또 좋은 자료를 소개해 주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보내드리고 박지원 아나운서는 2부에서 우문현답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금님 귀는 투자 대나무 숲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또 마이너스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종목 상담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아래 주소 샵에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우리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가져왔는지 우리 혜리 씨하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알랑가 몰라 CJ 대한통운 알리덕 좀 볼까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좋은 정보를 줘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피곤하다. 아직 수요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나는 언제 주식으로 대박나서 사직서 던지냐. 아이, 나처럼 매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사직서 아니겠냐? 그 아까 박철순 부장 일 시키는 거 봤지? 아우 참나,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어요. 그니까 아주 그냥 꿀밤 한 대 탁 때려가지고 그냥 도망치고 싶네. 아이 됐고, 저기 요즘은 뭐 좋은 정보 좀 있어? 있지. 야, 가까이 와봐. 너 이거 그 CJ 대한통운 알지? 지금 CJ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직구 물량 다 처리하고 있거든. 근데 이 알리가 해외 직구 시장에서 거의 1위나 마찬가지래. 아 진짜? 만약에 알리바바가 M&A로 세를 불리면 쿠팡은 뭐 저리 가라. 그리고 수혜받을 기업이 어디겠어? 바로 CJ 대한통운 아니겠어? 그래? 야, 너도 투자할 거야? 일단은 너 먼저 해. 아유, 왜 넌 투자 안 하려고 그래? 나는 그 박철순 부장한테 찍혀서 이번 달 보너스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시드머니가 없다 머니가. 너는 자식이 있냐 와이프가 있냐? 아직도 그 나이에 솔로 아니냐? 돈 쓸 데가 어딨어? 이 기회에 투자나 해. 야, 이거 듣고 있자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거. 아이, 그래. 너 말만 믿고 투자 한번 해볼까? 그래, 내 말대로 해서 손해본 적 있어? 없지? 투자하면 알려주고 또 그 뭐야 그 나는 솔로 그거 나가게 되면 좀 알려줘라. 나 먼저 간다. 그래. 제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CJ 대한통운 믿고 사도 될까요? 정말 알리덕 보고 훨훨 날아갈까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예. 저도 해외 직구할 때 알리에서 많이 사거든요. 근데 저 점점 이 알리라는 거를 알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잘 나가나 봐요. 일단 저는 실제로 솔직히 사용은 안 해봤는데 네.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광고도 뭐 이런 대중교통 보니까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지금 일단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최대 원래 2주 동안 걸렸던 이 직구를 네. 3일에서 5일까지 지금 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와. 소비자 입장에선 그 직구에 대한 어떤 불만이 이제 해소가 된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졌고 기다림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알리 앱 이용자 수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성장이고 이게 지금 업계 2위인 G마켓보다도 더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아니 이게 1년 만에. 가수들 사이에서도 되게 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무대 옷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네.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오고 이러니까 너 옷 어디서 샀어? 그러면 알리에서 샀어요 언니. 오. 다 거의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알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알리가 2022년 7월에서 9월이니까 이제 3분기 매출이잖아요. 그때 매출이 이제 글로벌의 한국이 한 109억 정도 됐는데 요게 올해 2023년 7월에서 9월 3분기를 봤더니 189억이 됐어요.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거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CJ 대한통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때 11월 17일부터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 흐름을 보면. 그리고 이게 기관들이 눈치를 챘는지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어제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알리 쪽에서 이 택배 배송량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표잖아요. 잘 되고 있는지 사업이 1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3배나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 때 진짜 공격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했던 효과를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배송량 많아지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CJ 대한통운은 이걸 물건을 배송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지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사실 알리 쪽에서 나오는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체 CJ 대한통운 네. 매출에서. 하지만 이게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요소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리가 계속 성장하면 할수록 CJ 대한통운은 주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는 맞아요. 좀 무섭죠. 예. 아마 차트 보시면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럼 못 많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야죠. 지금 뭐 들어갈까요? 네.
지금 천천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기 차트로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급등을 해서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 장기 차트로 보시면요.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아직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긴 하니까 단기 차익 매물로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주가란 게. 하지만 결국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안전한 종목들 실적 나오는 종목 찾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또 보니까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 쪽에서 이게 로봇이 들어와 갖고 네. 물류로 다 하니까 인건비에 대한 세이브가 좀 많이 된다고 하고 네. 또 두 번째는 요즘 보면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뭐 지금 70불 초반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의 흐름도 만약에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대한통운은 뭐 좋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일단은 지금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실 지금 글로벌 투자 쪽에서는 유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보고 오히려.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요거든요. 네. 지금 택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고 있고 알리 같은 경우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가격 메리트가 좀 있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예. 최근 경기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특이하고 그리고 값싼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 알리 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알리 쪽에서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CJ 대한통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이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급격하게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분명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거든요. 그 조정을 받을 때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 그걸 보고 분할 매수로 좀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에 2034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본부터 완벽하게 이겨라.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또 박철순 매니저한테 어떤 걸 배울지 또 투자의 아이디어 A부터 Z까지 오늘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벌써 이제 3주차에 제가 접어들었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활용법입니다. 실제로는 내년 이제 3월에 지수 변경이 있게 되는데 미리 공부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나서 접근하는 것과 급하게 공부해서 접근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한 2월쯤, 1월 말쯤 요때 활용하시면 딱 좋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코스피 규모별 지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매년 3월과 9월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날 지수 변경이 있는 날인데 시가총액 순서별로 규모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3월 지수 변경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시가총액, 일평균 시가총액을 통계를 내서 시가총액 순위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까지 일평균 시가총액을 순으로 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3월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구매별 지수 변경일은 3월 15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입니다. 요 날짜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규모별 지수 변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바뀌게 되면 기관들이 이를 베팅하는 수급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주에 베팅하는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 올라온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형주에 있다가 중형주로 내려갔다. 그럼 중형주를 베팅하고 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들이 그 종목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별 지수 변경에 따라서 수급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만 이용하면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잡아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코스피는 1위부터 100위까지 시가총액 대형주로 구분하고요. 101위부터 300위까지 중형주. 301위입니다. 이거 오타인데 네. 301위부터 소형주로 보고요. 코스닥은 다 비슷하지만 중형주가 좀 범위가 레인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101위부터 400위까지를 중형주, 그 다음을 소형주로 구별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형주가 중형주가 될 수도 있고 중형주가 소형주가 될 수도 있고 대형주가 중형주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보통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뀌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줄어든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를 좀 더 지켜봐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편입이 돼도 중형주에서 보통 대형주로 가겠죠. 그러면 물론 이 대형주를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코스피 200, 뭐 KRX 300과 같은 대체 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형주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굳이 그 종목을 산다라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 대체 지수가 많기 때문에 기관 수급 효과는 작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벤치마크 지수이기 때문에 중형주로 올라가는 순간 아니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는 순간 중형주 펀드들은 이 종목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형주를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 쪽에서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벌써 400이, 300이 아니면 400이 이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관 수급 효과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형주 쪽을 보셔야 되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기는 종목을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갔기 때문에 중형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위치에 랭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형주 비중 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면은 중형주 쪽에서는 좀 위에 있는 종목이었지만 대형주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조금 꼬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형주 비중 하위로 가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약화될 확률이 있고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게 되면 소형주는 잘 기관들이 안 받는데 중형주로 넘어오면 이 종목들을 사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화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가면은 기관 수급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변경 수익률 순위를 보면 확실히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온 게 가장 일단은 성과가 좋고요. 그 다음은 소형주에서 중형주. 나머지는 좀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적정 매수 타이밍을 보면요. 지수 변경 한 달 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3월 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변경 종목을 왜 한 달 전에 보는 게 좋느냐? 자, 일단은 12월부터 2월까지 시가총액 평균을 내서 순위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3월 달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미 지수 변경 한 달 전이 되면 3분의 2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미 시가총액 평가 기간이 3분의 2가 지났기 때문에 얼추 이 종목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변경 종목을 추정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수 변경 기대감에 따른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일정을 감안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들어와서 실제로 지수 변경이 되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수 변경 이후에 실제로 오히려 차익 매물을 출하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그래서 실현하는 거죠. 일정은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수 변경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출하가 되면서 좀 주식수가 내려갈 확률이 있으니까요. 미리 한 달 전부터 편입될 종목들, 편출된 종목들 잘 보셔가지고 미리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변경이 딱 되기 직전에 지수가 좀 올라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대형주, 중형주 할 때 중형주 쪽에서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101위부터 시작해서 300위까지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대형주로 가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것.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은데 대형주 쪽은 실제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 가는 종목군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일단 KRX 들어가셔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떤 종목이 실제로 대형주로 바뀌고 중형주로 바뀌고 소형주로 바뀌는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늦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확정된 종목들을 확인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미리 우리는 근데 예측을 해야 돼요. 증권사에서도 미리 편입 가능성이 있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갈 확률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보시면서 이 종목은 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중형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감으로 느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 리포트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 그 다음은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군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한 달 전에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 변경 전에 실제로 예상대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확정짓고 빠르게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주식의 100%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이벤트 전략을 쓰실 때도 기업 분석이 필수입니다. 실적 괜찮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내에서 이런 이벤트까지 추가가 되는 종목이라면 주가 상승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를 활용하실 때, 일정 매매를 활용하실 때는 기업 분석이 일단 끝난 상태에서 이벤트가 추가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위로 모시겠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잖아요. 네.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거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녹색 창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많은 정보들 얻을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2부는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 우문연답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와 제가 싸우는 또 별별 기업 준비되어 있으니까 진짜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채널 고정. 알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